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프기만 해요. 그냥 사무치는 쉿? 와우. 네. 처음 들어봐요. 페스티벌들 다니고 하니까 대기실에 막 맥주가 깔려있다거나 맞아요. 아니 맥주를 먹고 노래를 하라는 건가? 우와 개꿀인데? 한국인의 정은 되게 전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따뜻한 이야기가 서려져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유니크한 정서가 아닐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다음에 get a drum roll please. 국악 영재에서 팝스타를 노리는 송소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소희님.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네. 시작하기 전에 관상 얘기했는데 그걸로 일단 시작 조금 해주시죠. 네, 송소희님이 또 관상에서 조준호님은 좀 PD 관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유를 그 PD 관상에서 끝내지 그래요, 말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그 이유가 좋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잘생기셨고 또 그 되게 깔끔한데 엄청 명석하신 그런 느낌이 깔명? 드셔가지고 깔명 또 좋아하는 실제로 키워드입니다. 그 과거를 들어보니까 엄청 천재시더라고요. 전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 저런 느낌? 이거 말고 이 사진 말고. 그렇죠. 이거 말고 요걸로 보여주세요. 제 리즈 관상실이거든요. 예. 동일 인물이 거죠. 맞습니다. 와. 저 25살 때 이제 아. 조과장 시절 때입니다. 이때가. 예. 이때가 명석했네. 모건 스탠리에서 아니요. 이때는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 관상을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카메라 돌아갈 때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방송쟁이라서. 한번 봐주시죠. 어떤 관상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정말 관상을 못 봐요. 제가 좋겠다 쉽게 봤던 분들은 다 약간 나락행을 걸으셨다거나 아니면 제가 나 이 사람 느낌이 심상치 않아. 진짜 기운이 좋아. 했던 분들은 약간 뒤가 구렸다거나 뒤통수를 때렸다거나 그런 적이 많거든요. 조준호 관상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똑똑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관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 주변에 정말 없으신 스타일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무슨 스타일? 일단 그 연두인지 노랑인지 황금색인지 모를 좀 빠지긴 했는데 물 빠진 초록. 물 빠진 초록. 염색모의 그 소유자도 없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좀 되게 편안하시잖아요, 무드가. 전 보통 좀 단정된 공간에서 아하. 단정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쵸. 안 단정하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요. 네네. 그럼 저희 사무실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색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구색이 완전 맞아 보여서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시청자분들이 보는 공간이지만 저희 실제 업무 공간 여기 커튼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가 진짜 개드럽거든요. 장난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급하게 좀 향을 저희가 피우긴 했는데 네. 좀 저기는 조금 어떠셨나요? 들어와서. 지금 여기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안정돼요. 저 공간이랑 분리시켜서 네. 딱 안 보고 있으니까 그쵸.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저 저기 좀 빡세게 청소를 해요. 저희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관상 한번 읽어주세요. 관상이요? 관상 네. 한번 봐주세요, 소희님. 잘 보시나요? 아니 피부가 엄청 좋으시다. 그니까. 진짜요? 네, 피부가 이렇게 처음 봐요, 이런 사람. 진짜요? 피부가 이렇게 뭔가 너무 감사해요. 도자기 같다 그래야 되나? 감사해요. 처음이고. 관상. 네. 약간 무서워.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진짜. 그 좀 뭔가 나중에 뭐라 그러지? 그 하시는 국악의 어떠한 선생님이 되시면은 네. 장난 아닐 것 같아. 그 뭔가 뭐야. 딱 머리를 딱 그냥 깨고 회초리로 그냥 회초리로 그냥 전신 마사지? 네이놈 하실만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긴 해요. 약간 좀 확실한 스타일이신 것 같고. 약간 눈매가 되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움이 공존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내면에 어떠한 가상의 선을 그어두고 네. 그걸 넘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말하진 않지만 바로 100% 손절치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오, 확실한 리딩?
맞죠? 맞아요. 저는 한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사이다. 그럼 다 차단해요. 차단까지? 잠깐만요. 왜요? 굳이 차단을 한 이유는 네. 뭐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연으로 안 두는 거죠. 아, 근데 차단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냥 뭐 연락 안 하나 보다 약간 이러고. 정리병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안부를 묻는 사이여야 좀 내 가장 사적인 연락 그 테두리 안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1년은 좀 오버였던 것 같고 2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한다? 그러면은 보일 때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약간 청첩장만 보내고 좀 그런 느낌? 청첩장을 많이 받아본 적은 아직 없긴 한데 그쵸? 좀 확실한 편이긴 해요. 뭐든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인스타 좀 뭐 편이긴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인연이 이제 언팔하고 좀 뭐 이런 인스타 차단까지? 왜냐면 인스타는 이게 카톡이랑 전화번호랑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매일 이게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연락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 SNS는 제가 안 명확하게 그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좀 분리시켜요. 근데 네. 사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뭐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긴 해요. 수근이 매년 명절마다 이제 좀 인사 드려야겠다. 이번 추석 아니. 제 명절 잘 지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2년 동안 연락 안 하신 분 있으면 연락해 듣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평, 요 관상, 송소희 네. 씨의 관상은 젊은 나이에 부귀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관상. 근데 이거는 벌써 뭐 나온 거 이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부귀와 누가 인기 한 얻고 거죠? 나서 쓴 거여가지고 이거 별로 누군가? 신빙성이 눈빛이 챗GPT 가 따스하고 한 거? 웃는 상이어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귀가 둥글며 형태가 좋은 귀는 개성과 만년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의 특징이 의심이 많고 인색한 면이 있다. 왜 부정적인 것만 읽어주세요. 좀 인색한 편 저 있으신가요? 인색하진 않아요. 음. 인색하진 않고 의심이 많지도 않고 오히려 완전 다 모두를 좋게 보고 다 믿고 편견은 없는 스타일인데 네네. 한 가지 확실한 성격이긴 해요. 칼 같다.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어쨌든 주변에 국악이라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좀 전통적인 문화다 보니까 네. 좀 단정하고 예의범절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좀 페스티벌 이런 데도 많이 다니시면서 그곳은 네. 또 단정하지만 않거든요. 그쵸. 거기서 문화 이런 충격을 친구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쵸, 그쵸. 오메가 그쵸. 사피엔, 네, 뭔가 네, 네. 더러운 사무실이라든가 DJ 원진, 머드 이런 친구들 이제 보이면은 염색, 담배, 검정 귀걸이, 문신, 이런 침뱉기 뭐 이런 걸 보고 좀 문화 충격을 느끼신 게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화 그쵸. 저는 이제 한국의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보통 대기실, 분장실이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쾌적하거나 아니면 되게 단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 단정한 용모로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저에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페스티벌들 다니고 하니까 대기실에 막 맥주가 깔려 있다거나 맞아요. 아니 맥주를 먹고 노래를 하라는 건가? 오 개꿀인데 막 이런 그러니까 완전 긍정적인 걸로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 원래 거죠. 이제 식혜랑 뭐 수정과 이런 거밖에 아 없었는데 이거 너무 가셨는데요. 다소 장인이 와가지고 장인인 줄 알았는데 명인 할머니 에이. 수정과밖에 없었는데 에이. 이제 맥주는 좀 그럼 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들 특히 저희는 선후배 관계 같은 것도 되게 명확하고 아하. 깍듯하고 몇 도로 보통 하나요 인사를? 절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한 둔각까지 90도로 가나요? 해야죠. 그래도. 그 정각까지 간다. 예각은 안 된다. 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예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찾아가서 선후배니까 다 인사를 해야 한다거나 뭐 약간 챌린지 찍죠 보통. 서로 시끄럽지 않게 좀 배려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공연자를 위한 그런 게 없고 본인을 위해서 딱 그렇게 집중하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죠. 아니 저는 소희님이랑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네. 하면서 느낀 거는 엄청 예의 바르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내공 같은 게 있다 그래야 되나? 내공 있지.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이게 무서움의 내공이 무서움의 뿌리야. 98년생이라고 하시잖아요. 저 97입니다. 아 97년 저보다 2살 어리신데 뭔가 좀 어른이랑 얘기하는 느낌. 진짜 이게 뭔가 그냥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말투나 그냥 내가 주변에 97년생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전혀 나랑 아니었고. 얘기하는 거 좀 다르다.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말투나 어떤 거에서 그런 거를 좀 톤이나 뭐 말의 페이스도 그렇고 약간 훈장님 스타일이 있다. 훈장님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귀족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제가 귀족 느낌. 그 데시벨이 크지 않고 말을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거기서 오는 그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도 뭔가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뭐 이런 좀 전통적인 풍습에서 습득하신 다운로드하신 어떠한 지혜 같은 것들 그런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뉴 공자? 되게 그 뭔가 좀 그래요? 엄청 전통적이면서도 근데 또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되게 좀 그 짧은 시간이 교양이 되게 있다. 이런 저는 느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양을 오늘 좀 배워야겠네요. 저는 좀 예의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적 네. 많이 받거든요. 뭐 팟캐스트 하면서 다리 꼰다. 양말이 더럽다. 뭐 발을 머리를 너무 만지면서 얘기를 하네. 머리를 안 감는다. 뭐 이런 머리가 얘기들 떡졌네. 뭐 있거든요. 기름 졌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양을 좀 배우고 가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사람들의 편견일까? 아니면 그 어떤 근거들이 있는 걸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정확한 거는 제 국악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릴 때부터 활동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기질 자체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국악 안 한다고 얘기 안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전 그냥 편하게 그 20대의 그 흔한 말투나 이런 생각들 엽떡 먹고 그런 그 플로우라 저는 국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이미지와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기질적으로 좀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좀 더 추구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속도로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했을 때 제가 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뭔가 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만 특정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앞에 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조금 더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내 본 모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디폴트예요. 이게 디폴트인데 더 친한 사람들하고는 조금의 다이내믹이 더 생길 뿐이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 디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그 말씀이 나와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역 스타잖아요. 옛날 때부터 5살 때부터 활동. 국악 신동? 완전 아기 때부터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뭐 저도 팟캐스트 시작한 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제가 완전 자의로 나는 이제 금융 안 할래. 재미없어. 뭐 팟캐스트라는 거 새로 도전해 볼래. 이 친구도 대학교 재미없어. 대학교 때려치래. 힙합 할래. 해갖고 래퍼가 됐는데 5살 때 이제 처음 국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계기가 궁금해요. 그래요. 그 씬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뭔가 다른 세계 같거든요. 미지의 세계죠. 완전 미지의 세계. 뭐 유튜버, 래퍼, 댄서 이 정도만 알지 국악은 잘 몰라서 좀 그 문화랑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들어보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예술 장르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음악 장르 안에서 더더욱 그렇죠. 근데 국악과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 타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국악은 어렸을 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저희가 뭐 국악이 뭔지 알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고 이게 뭐 어디가 좋아서 저희가 시작을 했겠어요. 근데 저처럼 부모님이 권유해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국악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자의로 나 우연히 들었는데 국악 진짜 너무 멋있는 음악인 것 같아. 와, 나 완전 징 쩔더라. 징 진짜 대박이야. 나 타악기 배워볼 거야 하면서 국악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쵸.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배우면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거죠. 내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 국악인이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그걸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저는 부모님이 저를 예술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막 바이올린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피아노도 가르치게 해주시다가 민요 학원도 있대. 거기도 가봐.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해버린 거죠. 너무 어린데 말도 너무 잘 듣고 이제 시키니까 고분고분하게 계속 앉아서 하니까 얘를 한번 이쪽으로 키워봐야겠다 해서 저를 키워주셨던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하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도 계속 뭔가 어쨌든 국악에 대한 것이 권유로 인해서 시작한 거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셨을 때 어쨌든 뭐 한 초중고쯤 가면은 그래도 나의 뭔가 자아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죠. 그때도 국악을 계속 그래도 사랑을 하셨네요. 비록 권유로 시작했지만. 그게 저는 너무 다행인 일인 거죠. 음.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 온 길이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하기 싫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해도 그거에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너무 많은 포기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생각도 했을 뿐더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이 어느 순간 이 음악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아를 확실하게 가지고 몰입해서 생각해보니까 아 뭐야 이 나 국악 사랑했네. 국악이 나랑 잘 맞네. 나 재능이 있고 그리고 국악이 진짜 멋있는 음악이네. 이런 걸 느껴서 그럼 좀 더 제대로 깊게 봐야겠다 해서 대학교 이제 국악과 선택해서 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멋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예요? 저도 힙합에 사랑에 빠진 거는 저는 약간 그 뭔가요? 스웩. 그런 fuck you 이런 감성? 좀 러함? 그치 약간 반항? 반항적. 내가 존나 최고야. fuck you. 그리고 내가 너보다 돈 많아. 이런 게 이제 어린 나한테는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꽂혔던 거거든요. 약간 저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사람의 감성, 예. 본능적인 건 다 비슷하잖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고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쵸. 나 제일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런 본능적인 걸 숨기지 않고 힙합은 다 표현하고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게 저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국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꼬아서 절제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멋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고 올드머니네 올드머니. 찐부자들 티셔츠 청바지 있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서를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살면서 사회에서도 많이 배우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 민요에 녹아져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가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포들이 느끼는 것 같은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한 음악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가 녹여져 있는 나랑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소울을 배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뿌리 같은 것들을. 네, 자부심이 그런 데서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뿌리를 찾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내 뿌리가 뭐고 이런 거를 잘 인지하지 않고 그냥 TV 키니까 래퍼들 나온다. 와 존나 멋있다. 저렇게 돼야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진짜 뿌리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 힙합하고 랩해라고 하는 게 약간 뭔가 당당하지 않았어. 그때는. 왜냐면 나는 지금 뭐 엄마가 여기서 일하고 있고 누나도 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나 돈 개 많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미 부모님이 나한테 교육을 주실 만큼 여유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것만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에는 약간 조금
당당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만약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한국적인 뿌리가 무엇일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얼터너티브 케이팝으로 가자라는 결론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좀 많이 공감하는 게 제가 제 음악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결핍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안 좋은 생각들을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그것이 결핍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단어로 포장할 만큼의 그 아이템들인가? 전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뭔가 깊이 있는 것들을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술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꼭 그런 것들이 결핍에서 와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체득한 나만의 한국적인 소울이 있잖아요. 이 케이팝 씬에 어쩌면 없을 저만 가지고 있을 그런 것들을 동양적으로 팝 안에 녹여내보자.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케이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공감이 되네요. 오, 동료였네요. 네, 동료. 알터네티브 케이팝의 동료. 아니 그 펜타포트 이제 가끔 페스티벌에서 이제 백스테이지 같은 데서 송소희님 공연 겹치는 페스티벌이 많았어가지고 들으면은 뭔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 오. Too spiritual? 이 백그라운드 음악이 아니야. 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북치고. 그래서 약간 그렇죠. 엄청난 파워가 있더라고요. 전 보컬을 어쨌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음악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이지니스링이나 혹은 진짜 그런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편하게 리듬을 타면서 들을 수 있을 음악은 못 만들더라도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약간 좀 리얼 사이키델릭인 느낌? 보통 우리가 사이키델릭 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파생된 사이키델릭 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쨌든 민요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토속적인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에 근데 좀 그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숟가락을 내놓게 되는 약간 그런 힘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재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요를 하면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제가 너무 많이 체득을 해놔서 제가 곡을 쓸 때 이번에는 이런 소리의 결로 써볼까? 이런 소리의 결로 써볼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마치 요리를 내 맘대로 정답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지금 내가 새로운 음악을 할 때 이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한 그 긴 시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제 네. 보통 보컬 학과 하면은 서양적인 보컬 트레이닝 방식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스케일 네. 연습 뭔지 알아? 도레미파솔라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피아노 앞에서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근데 국악은 뭐 검은고로 그거를 하나요? 그 다 다르긴 할 텐데 저는 피아노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뭐랄까요? 음감이 되게 예민한 편이긴 해요. 피아노로 해서 그런가? 네, 항상 뭐든지 피아노로 했어요. 음. 곡을 뭐 만들거나 제 보컬 연습을 할 때나 그 국악에서도 선생님이 새로운 곡을 알려주셔도 그걸 제가 편곡해서 노래 불러보기도 하고 피아노의 그 정확한 음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코리안 소울 이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코리안 소울이 다른 나라들의 소울 뭐 제가 생각하는 소울은 이제 흑인 뭔가 그치. 그 좀 R&B 막 블루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막 그 노예 생활로 인한 그런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좀 소울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소울은 좀 어떠한 유니크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만의 소울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그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정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은 되게 전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에서는 되게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의 정은 다년간, 그러니까 수년간 긴 역사 동안 이게 문화가
마치 퇴적층처럼 한 겹 한 겹 쌓여서 만들어낸 그런 감정의 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따뜻한 그런 울컥한 이야기가 서려져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유니크한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이요? 예. 캐나다인으로서 정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없어요. 정, 그냥 러브, 뭐 엠파티 정도가 가장 엠패티? 좀 어펙션. 어펙션 그걸로 저 단어로 설명할 수 없지. 저 로마어로 설명할 수 없어. 정은. 아니, 이게 나는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캐나다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입사를 하거나 할 때 처음 한국에서 느꼈을 때는 이거야. 뭔가 내가 뭔가를 비빌 수 있는 그 룸이 있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너랑 나랑 우리 한국인인데 이거 공유하는 어떠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서로 동의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거 알잖아. 나도 알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떠한 레퍼런스를 던져도 그래. 이게 그러니까 비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한테 저 이런 사람이고요. 이러면은 거기서 끝이야. 그냥 데이터 분석? 이런 데이터네. 너 여기서 일했구나. 너 이렇게 그냥 잘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설명이 그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랬어요 하면 그냥 그래. 그게 훨씬 더 많은 느낌? 맞아요. 그 지금은 그 정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잖아요. 이 사회가. 근데 이게 약해진 게 분명히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다양한 형태로 정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생활 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나더드림이라는 곡으로 너무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그 한국인의 정이라는 정서가 기저에 아주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정을 나눠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냥 노래가 단순히 좋아서 이걸로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켰던 사랑이 아니었고 제가 느꼈을 때는 같은 한국인이고 너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한기를 열심히 그것도 우리 문화를 배워왔는지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너의 아주 뭔가 격렬한 팬은 아니었지만 너를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응원하고 있었고 근데 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좋다. 나도 행복하다. 너를 더 응원하고 싶어진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한국의 문화를 꾸준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자란 어떤 한 소녀가 자기의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끼리 정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의 사례 중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캐대현 같은 걸 보고서도 자부심을 서로 느껴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정의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도 있고 뭐 흥도 있고 뭐 전화로 말씀하셨던 충도 있고 효도 있고 다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유니크하고 두터운 한국만의 정서는 그 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을 보통 언제 느끼냐면 택시 탈 때 좀 많이 느껴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많으니까 택시 탈 때는 그분들은 이제 그 어린 시절 아마 내 나이 때까지도 그 두터운 정서가 완전 두꺼웠을 때 그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질문들이 막 뭐 여자친구 있어? 이런 걸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뭔가 현대 사회에 뭔가 양복 입고 기준을 봤을 때는 나를 모르는 타인인데 왜 나의 이런 프라이버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서글퍼요. 근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어쨌든 이런 것에 조금 안 좋게 발현되는 게 뭐 오지랖 문화라든지 눈치 문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한 단점들을 우리가 조금 없애려고 하면서 정도 좀 얕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맞아. 근데 나도 한 바퀴 근데 이제 돌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조금 편하더라고. 약간 그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냥 뭔가 아저씨인데 그냥 뭐 길 가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면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편한 것 같긴 해. 근데 뭐 미국 살고 뭐 인터넷 살고 뭐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거는 뭔가 현대적이지 않아. 맞지 않아. 이건 맞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분석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타인인데 왜 프라이버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르는 사람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뭐 요즘 이제 뭐 초중딩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 저희 나이 때 한 2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머리는 이랬지만 가슴 깊숙이에는 이런 깊은 정이 있지 않나. 맞아요. 이제 뭐 어르신들이 이제 막 너무 예쁘다 아니면 뭐 잘생겼다 이런 것들이 네. 예전에는 그냥 예뻐해 주시는 정이었는데 네, 요새는 네. 이제 칭찬이든 아니든 뭔가 네. 얼평. 왜 왜 얼평해? 외모 지적하냐 뭐 이제 제 나이 든 프라이버시인데. 그러니까 내 외모인데 왜 네. 지적하고 난리야. 그 뭐 좋든 나쁘든 뭔가 음. 그렇게 이게 되게 차가워진 것 같아. 이런 거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완전 그 정이 많은 만연한 그런 사랑이 많은 세상을 너무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막 많이 일부러 더 막 말을 하고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뭔가 고취를 시키려면 우리 사회에 정의 고취. 네, 정의 고취를 하이- 근데 되게 하이트 좀 중요한 것 시키려고-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작은 것들에 불편해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슬픈 거의 종말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박해 진짜. 결국 그러려면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문화의 힘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음악이 가장 조금 더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조금씩 또 이 경직된 분위기가 좀 긴장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 저는 또 최근에 느낀 게 제가 택시를 타면서 네. 몇 달 지난 한 3-4달 동안 내가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도 이게 기사 아저씨들 내가 그냥 잘랐단 말이야. 그냥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러면 하고 그냥 뭐 핸드폰 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씹고 그냥 뭐 네. 말했는데 그냥 뭐 내가 딱히 대답할 게 네, 없어. 이러고. 그럼 그냥 이러고 그냥 창밖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에 들어서 지난 한 몇 주 동안 갑자기 좀 여유가 좀 생겼어. 왠지는 모르게 그냥 이건 그냥 내 마음 안의 여유야.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이제 막 여유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기사님 뭐 어떠세요? 뭐 그냥 내가 괜히 막 혼자 팟캐스트 찍고 있는 거야. 기사 아저씨랑 그냥 또 어떠세요? 뭐 하세요? 추가 촬영까지. 그러니까 막 이제 아저씨들이 나는 뭐 혼자 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엄청 해. 막 나는 뭐 혼자 살아가지고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아니 뭐 여자친구가 뭐 내가 뭐 몇 달 전에 뭐 했는데 뭐 헤어졌어.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어떠한 그 또 정을 느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각박하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디스커넥이 나한테 있더라고. 맞아요. 뭔가 맞아, 그래서 맞아. 그들은 준비돼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그 정이라는 게 너무 바쁘고 각박하다 보면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예 없어져. 맞아요.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요즘 정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지금 맞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가장 성장한 시점인데 이거 왜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개개인의 그 삶은 더 각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기 쉽지 않은 세상인 건 맞는 것 같고 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내 삶이 지금 진짜 당장 내일 걱정하면서 바빠 죽겠고 여유가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여유를 나눠주고 전 그 모든 여유는 그러니까 모든 친절함은 그런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유가 내 생활이 너무 빠듯하지 않는 그 조건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하고 그나마 거기서 자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친절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생활 막 힘들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 힘들겠지만 좀 다르게 힘들어도 힘든 건 똑같은 것 같거든요. 뭐 예전에는 막 뭐 토요일까지 일하고 막 회식 무조건 나가야 되고 새벽 1-2시까지 잔업하고 이래가지고 더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것에 내가 뭔가 좀 쉴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아줌마랑 뭐 이런 거 해고 막 뭐라고 하죠, 가격 내고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런 한마디 내가 힘들어도 근데 이제는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너무 추가하다 보니까 너 인간인데 뭔가 스스로 개인 똑바로 서가지고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행동해라 이런 뭔가 도그마가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각박한데 정에 가서 쉴 수도 없어. 그러면 약간 오지랖하네. 뭐 세련되지 않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안타깝다. 맞지. 그래서 이게 조금 본인들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으면 뭔가 악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악이 근원이 사실 뭔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악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뭐 이게 부의 성장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 이게 팩트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부가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부가 갔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한 게 더 마이너스라는 경우도 있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다 집 사고 다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아직 월세를 사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섀도우가 더 커진 거지. 그 일반적인 어떠한 사람들의 송기령 선생님 다시 모셔야겠네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보이잖아. 그치. 빈부격차는 내가 보기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전에는 뭔가 내가 마을이면은 뭐 내가 부자들 볼 일이 뭐 있어. 그냥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사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소셜 네트워킹이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당연히 비교도 되고 그리고 이 구조가 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부르는 사회가 점점 더 돼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이어도 부자를 꿈꿔서 계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기에도 매우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더 이제 악착 같아지고 사람들이 맞아. 더 되게 예의 차린다는 명목하에 서로 더 이렇게 정을 좀 덜어내게 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연스럽다고 방치하면 도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사랑을 막 노래해주고 이런 얘기도 같이 생각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만약에 조금 농부야. 부자가 그냥 부자 최고가 여기 만석군 기와집 김씨. 와, 이 사람 부자다. 이장. 그게 맥스야 내가 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크로, 포레스트, 한남 더힐, 뉴욕 미대 유학, 뭐 그리스 여행 이런 페라리 이런 것까지 이게 경제가 발달되면서 다분화돼지니까 뭔가 그런 고통들이 조금 많아져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맞아요. 조금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키워드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국악에 뭐 흥, 한, 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이랑 한이랑 제가 봤을 때 좀 되게 양날인 것 같거든요. 정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으로 또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한이 또 어떠한 한국인의 정에 굉장한 그 뿌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프기만 해요. 그쵸. 그냥 사무치는 쉿? 네. 와우. 네. 처음 들어봐요. 한에 대한 사무치는 쉿이라는 사무치는 쉿이야. 사무치는 쉿은 이거는 말이 안 되긴 와. 하네요. I feel it right now. 와, amazing. 예. 미국 입국 심사할 때 I feel that. 와우. 나중에 이제 누가 저에게 한이라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한은 굉장히 슬프기만 한 것. 거기서 기쁨은 없어요. 사무친다. 근데 정은 아니죠. 정은 물론 그런 조금 슬픈 그런 역사가 문화가 이야기가 기반이 되어야 그런 유대가 쌓아지고 정이라는 깊은 그 두터운 층이 형성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안에 슬픈 것들만 투성인 게 아니라 뭐 희망도 있고 우리만의 어떤 동질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따뜻한 감정들도 섞여 있어서 정을 생각하면은 좀 더 양것에 웃으면서 눈물이 또르륵 흐르는 정도의 이미지.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의 뿌리가 한인 것 같아.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다 힘들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미국 한인의 정. 너 맞아요. 차별 받았지. 나도 차별 받았어. 정. 트라우마 본딩. 우리 농부였잖아. 트라우마 본딩인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정이라는 게 뭔가 웃지만 눈물이 한 방울 나오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한은 그냥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 엉엉 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분단이나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볍죠. 그 한국이 노비제가 역사상 가장 긴 문화권 중에 하나였다는데. 그래요? 네. 들었어. 엄청난 그 한이 세대적인 한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국악이 이게 국악신 안에서 네. 좀 더 정파가 있고 한파가 이렇게 좀 나뉘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브라이트하게 좀 더 이제 어플리프팅한 좀 이런 국악이 있고 좀 이제 한탄에 좀 그게 메인 테마인 그 국악이 좀 따로 나뉘는지. 민중의 난 이런 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진짜 깊이감이 어마어마하게 슬픈 우울한 곡조의 곡. 예를 들어 한오백년. 가사 내용이 뭔가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근데 막 진짜 끝없이 저 깊은 바다에 침잠하는 듯한 그런 슬픔. 무거워. 무겁죠. 그냥 무거움밖에 없는. 답답해. 지금 그게 국악인 앞에서 하실. 그냥 나는 그 한의 소울에 지금 완전 커넥션이 된 거야. 그 500년간의 500년간 묵혀있는 어떠한 이 스트레스가. 공감 능력이. 그런데 반면에 그런 슬픔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죠. 마냥 기쁜 곡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마냥 그래서 기쁜 발성이 뭔가 국악의 발성이 진짜 그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적합한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브레이션 맞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진짜 막 꺾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모든 것에 뭔가 그런 좀 한과 슬픔과 사무치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냥 기쁜 곡이 없다는 게 뭔가 이해가 됩니다. 뭐 미국에서 락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YMC 이런 거. Let's like chill. 그냥 우리 즐겁게 놀아 해변에서 우리 맥주 한잔 하고 즐겁게 놀아요. 약간 이런 건데 확실히 조금 그렇게까지는 없죠. 그니까. 근데 국악인들은 우리 레파토리 중에 이렇게 신나는 곡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개지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종종 하는데 그 가사가 전부 다 그렇게 신나기만 한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그 소울을 자세히 해부해보면 그냥 마냥 이렇게 비치에서 막 이렇게 막 맥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민중 삶, 그 당시 민중 삶에 녹아져서 만들어진 음악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YMC 하고 이러면 그냥 공명 안 되는. 갑자기 그치. 뭐 왜 이렇게 신날 일이 없는데 뭔가 지금 다들 힘든데 폼상내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농사하기 바쁜데 갑자기 무슨 YMCA는 좀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그 스토리더라고요. 이게 실화인가요 이게? 서편제 한번 쳐주세요. 실화인가? 서편제가 뭡니까? 실화예요? 영화인데 이게 그 국악 소녀의 어떠한 그런 거예요. 1993년 제작되어 임권택 감독의 영화인데 소설가 이청주의 연작 단편소설 남도 사람의 일부 서편제와 2부 소리의 빛이 원작이다. 근데 여기서 결국 송아의 한을 맺어주기 위해 눈을 멀게 하는 약을 다려서 송아에게 먹여서 사실상 장님으로 만들 정도로 소리에 미쳐있는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한을 주려고 눈을 멀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너가 진정한 소리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소설 아닐까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베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뭔가 그 정도의 그런 좀 일부러 그쵸. 그런 한을 먹이는 한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남도 소리고 저는 조금 더 그 소리에도 장르가 좀 있거든요. 설명해주세요.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고 뭐 약간의 기술들 그 사용하는 음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나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포항은 좀 어떻게? 포항이요? 네네. 그 경상도니까 사실 지역별로 나누는 건 좀 많이 딥하게 갈 수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네. 저렇게 흔히 아시는 엄청 굵직한 바이브레이션으로 깊게 표현하는 판소리 같은 소리들. 판소리가 있어요. 남도 소리. 남도 소리. 사우스사이드. 네. 사우스사이드.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 소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도 소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가라는 아주 그 양반들의 소리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다른 보통 분들이 저 판소리 신동이었잖아. 또 판소리 하나 불러주세요. 서편제 나오는 소리 하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저는 배워본 적이 없고 뭐 잘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는 소리. 양반 뮤직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양반 뮤직은
거기가 굉장히 좀 그나마 좀 YMC에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가장 정돈되어 있는 소리예요. 음. 가장 절제가 되어 있고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도 조금 예쁘고 담백하게. 단정하고 최대한 담백하게. 오. 그 안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남도 소리는 바이브레이션 폭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경기 민요나 서도 민요는 이 정도고 그리고 정가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각적으로 소리들을 기억하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양반 음악은 왜 바이브레이션이 좀 일직선 쪽으로 가는 걸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궁에서 너무 까불거리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아하. 좀 깎이는. 그러니까 뭐든지 한국에서 최고의 미학은 뭔가 비우거나 절제하는 그 미학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민중들이 자기의 애완을 아주 크게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기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슬플 때 이렇게 표현하던 그런 소리랑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궁에서는 그리고 뭔가 민중들의 소리보다는 그런 감정을 절제할 만한 이야기들로 쭉 가는 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양반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궁에서 뭔가 음악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죠. 길거리에서 좀 캐스팅을 해가지고 궁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오디션 봐서. 네. 그 경로는 챗GPT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런 엄청난 기품이 있잖아요 국악에. 네. 그런데도 사실 새로운 음악을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그 거기에서의 어떤 면들이 조금 국악이 나는 우리 좋은 거 안 하고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국악에 대한 좀 피로도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게 좀 안 맞는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딱 그거였어요. 저는 그 제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인간인데 이 몇 가지의 감정만으로 내가 가진 이 잠재력으로 음악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더 많은 감정을 제가 자유롭게 쏟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답이 있어 버리니까 아 그러면은 이 음악을 할 때는 내가 여기에서 맞춰서 이러한 감정들을 이 이야기대로 노래를 하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번 자유롭게 표출해보고 만들어봐야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럼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에너지 중에 가장 갈증이 있었던 게 뭡니까? 슬픔이 최대한 안 느껴지는 기쁨. YMC. YMC. 뭔가 슬픔이 주가 아닌 조금 더 은은한 슬픔 같은 거? 아니요, 슬픔이 최대한 안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런 감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프고 아주 딥한 사무치는 그런 사무치는 시 인장도 씨.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사랑도 좀 산뜻한 사랑도 노래해보고 인류에 대한 것도 노래해보고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환장하죠. 어쨌든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그리고 저는 그 느낀 게 그 국악에서는 소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리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바이브레이션 컨트롤러 조금 더 테크니션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아하. 뭐 소리 테크니션이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것 같아. 그 표현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뭔가 이게 어떤 그 벌써 저 말씀하셨을 때도 민요는 뭔가 자작곡이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 벌써 이제 쓰여져 있는 곡을 네.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그게 네. 좀 클래식. 소리꾼의 그런 맞아요. 임무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이런 것도 표현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그 소리꾼이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서는. 그것도 되게 답답함을 느끼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국악계가 더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프로듀싱을 해서 음악을 만들 줄 아는 국악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악기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소리꾼들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소리꾼들은 애초에 소리를 배울 때 구전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냥 배우고 악보나 뭐 조금 더 음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체득할 기회가 악기 하시는 분들보다 없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하나만 해서 또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집착도 계속해서 생기고 하는 거고, 애초에 너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거의 15년 동안 소리만 했는데 내가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걸까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가요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쟤는 저렇게 해서도 음악을 만드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을 테고, 뭔가 부딪혀도 볼 테고 한데, 저희는 일단 부딪혀 볼 만한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뭐 기본적인 건 그래도 알아야 곡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조차도 발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나는 소리만 하는 건 내 음악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냥 음악을 내가 피처링하는 느낌?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답답하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서 풀 포텐셜로 가고 싶다. 네, 그래서 막 작곡, 작사, 뭐 편곡, 미디, 전 프로그래밍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나는 소리꾼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국악신에서 소리를 했지만 그 어떤 케이팝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음악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국악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 재미도 이제는 있고. 국악에서 작곡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된 거 아닌가요? 가지게 됐죠. 제가 생각하는 건 구현해낼 수 있죠. 그런데 좀 국악에서 이제 작곡 이런 거를 하고 계신가요? 국악 작곡이요? 국악 작곡은 또 다른 영역이라 제가 그쪽은 배우지 않아서 국악 작곡은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저는 이렇게 케이팝을 만드시듯이 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는 게, 뭔가 내가 막 국악 작곡하고 싶어. 근데 지금 그냥 대중 가요는 유튜브에 그냥 뭐 미디 튜토리얼, 뭐 미디 튜토리얼, MPC 튜토리얼 치고 뭐 그냥 도전해볼 수 있잖아. 되게 그 장벽이. 그쵸. 근데 국악 작곡하려고 그러면 뭐 일단 선생님부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뭐 굉장히 뿌리 깊은 떡부터 사야 돼. 일단은 어떻게 좀 예의부터 배워야 되고, 뭔가 이 장벽이 훨씬 높을 것 같아가지고 쉽게. 이거 보세요. 국악 작곡책 74,000원이 말이 됩니까 이거? 비싸네요. 네, 이거 진짜 너무 높아요. 캔카슨 타입비트 0원이면 사는데. 그치. 공짜죠, 공짜. 네, 그래서 저는 그 국악계에 많은 지금 그 꿈나무들이 저처럼 길을 걸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고, 저처럼 기존에 없던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 자기 삶을 맡기지 말고, 송소희 언니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서양음악 배워서 자기 음악도 만들어서 하고 있네? 그럼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요런 거 한번 배워서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좀 대치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국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성 중에 하나가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그거를 뭔가 우리가 과거에 이래왔어를 역사적인 것을 지금까지 쭉 헤리티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악엔 저는 그거의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걸 안 하고 새로운 나 뭐 작곡했어 이러면은 뭔가 그 전통성과 바로 부딪히는 스탠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전통 둘 다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쪽은 엄연히 아니지만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필요하고, 저 같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쪽이 한쪽이 무너지면 둘 다 그냥 무너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들 전통하지 마시고 저처럼 혹은 저와 비슷한 다른 길을 찾아서 페스티벌 대기실 가서 대기실 맥주 가서 먹으세요. 맥주도 마시시고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생각보다 좁더라. 더 넓은 세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배우고 싶은 거 배워보고 하면서 생각을 좀 넓혀보자. 그러다가 난 아무래도 전통이 좋아.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재밌어.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저는 이제 또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요즘 그 캐나다의 민족성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토픽은 이제 이민자들, 특히 인도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굉장한 큰 토픽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뭔가 캐나다의 어떠한 민족성이 너무 그 희석된다라는 게 지금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한국은 내가 봤을 때 그거를 굉장히 잘 보호해온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민족이 하나잖아. 어쨌든 한민족이잖아. 그래서 그 좀 뿌리를 굉장히 잘 보존해놓은 나라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어떻게 변질되거나 바뀔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우리가 모르죠. 한국이 이제 계속 더 진화를 해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장단점 그게 또 이 음악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유지를 했을 때 분명히 전통 유지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게 다양성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되게 좁아지고 이런 안 좋은 당연히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 저는 그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 시청자로서 솔로 보세요. 저는 그 솔로 지옥 덱스의 인기 비결이 좀 무엇인 것 같은지 좀 배우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로서 좋아하시는 애청자로서 네네 연장에서 뵈시죠. 페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